여름방학이 시작되던 어느 날 고등학생 민주가 전혀 예상치 못한 편지 한 통을 받게 되었다. 편지는 검은 종이에 붉은 글씨로 쓰여 있었고 내용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의 방학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수수께끼 같았고 방에 갇힌 민주가 세 개의 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하나는 사자가, 두 번째는 바퀴벌레로 가득 차 있으며 세 번째는 불타고 있었다.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후부터 상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인터넷 강의 영상은 끝이 없고 독서 프로젝트는 무한히 반복되는 내용에 혼란스러웠다. 잠을 자도 악몽이 계속되었고 부모님은 그냥 스트레스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결국 문제의 답을 스스로 찾기로 결심한 민주가 가장 쉬운 해결책은 가장 쉬운 생각 속에 있다. 는 사실을 깨달으며 세 번째 문이 불이 약해진 후 열릴 수 있음을 알았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은 민주였지만 다음 날 아침 새로운 편지가 도착했다. 그 내용은 다음 방학을 기대해라는 짧은 메시지였고 민주에게 다시 한번 두려움을 안겼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어느 평범한 날 오래된 친구와 연락이 닿아 그의 고향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다. 서울에서 멀지 않았지만 워낙 교통이 불편해서인지 찾는 사람이 드문유했단 마을이었다. 친구가 말하길 매년 가을에만 나타나는 아름다운 단풍이 얼마나 멋진지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의 초대를 수락했다. 마을에 도착하자 친구가 자랑하던 기막힌 단풍보다는 무언가 음산한 분위기가 먼저 느껴졌다. 마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고 드문드문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조차도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표정으로 보였다. 그래도 친구와 함께하니 마음이 놓였다. 첫날 저녁 친구는 아직도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전통가옥에 나를 초대했다. 집안은 오래된 나무 냄새가 가득했고 벽에는 기이한 무늬들이 그려져 있었다. 친구는 별다른 설명 없이 그것들을 자연스레 넘어갔고 우리는 오랜만에 재회한 기쁨의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덧 자정이 넘었고 우리는 각자 방에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창밖에서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닌가.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했지만 그 발소리는 점점 나의 방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다. 나는 덜컹거리며 문을 확인하고는 겨우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잠을 청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그 발소리가 들려왔다. 끝내 잠에서 깨고 문을 열어봤지만 당연하다는 듯 아무도 없었다. 찜찜한 기분으로 다시 자리에 눕자 이번에는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천천히 들려왔다. 처음에는 친구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소리는 집안에서부터가 아닌 창밖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목소리는 점점 선명해졌고 부정할 수 없이 나의 이름을 또렷이 부르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가운데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그러나 밖은 그저 적막한 어둠만이 깊게 깔려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 발 아래 무언가 차가운 것이 스쳤다. 본능적으로 손전등을 켜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깊게 가라앉은 마을의 안개 속에서 인형처럼 고요한 얼굴들이 흐릿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었다. 그들은 창밖에서 벽 너머에서 방금 전에 내가 있었던 자리에서조차 나타났다. 억눌린 비명소리가 목구멍을 타고 넘쳐나왔지만 기이하게도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손은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갑작스레 문이 열리며 단풍 구경 후로 좀처럼 얼굴을 보지 못했던 친구가 들어왔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내가 아는 그 친구의 얼굴이 아니었다. 마치 다른 누군가가 그의 몸을 빌어 나를 주시하는 듯 그의 눈빛은 차갑고 기묘하게 비틀려 있었다. 그는 나를 내려다보며 가만히 웃더니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인사를 건넸다. 잘 잤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날 밤 나는 한시도 눈을 붙일 수 없었다. 마치 이곳에선 시계조차 멈춘 듯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밤이 지나가고 나머지 날은 동이 헬제 돌아가는 길에만 집중했다. 다행히 친구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나를 조용히 배웅해 주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나는 그의 집안 곳곳에 있던 기이한 무늬가 떠올랐다. 그것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을 지켜봐 오던 존재를 상징하는 것 같았다. 잠시 동안의 불쾌한 경험이라 생각하며 잊어버리려 했지만 그날 이후로
가끔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부르는 꿈을 꾸곤 했다. 그 이후 친구와 다시 연락이 닿지 않았고 그의 마을은 지도에서조차 사라져버렸다. 사람들은 내게 그곳은 원래 없었던 마을이라며 이상한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그날 밤의 기억은 결코 헛된 꿈이 아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한국의 한 작고 외진 마을에 사는 한 대학생 지우는 기말고사를 준비하기 위해 마을의 작은 도서관으로 갔다. 이 도서관은 매우 오래된 건물로 사람이 거의 찾지 않는 곳이었다. 그날은 날씨마저 흐려서 전체적으로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지우는 이런 분위기가 공부하기 더 좋다고 생각하며 책을 펼쳤다. 도서관 안에는 지훈 외에 몇 명의 노인들 뿐이었다. 그들은 늘 오던 사람들이었고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지훈은 조용히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공부하던 책에서 시선을 떼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할머니 한 분은 여전히 조용히 뜨개질에 열중해 있었고 다른 한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고 도서관에 있던 노인들은 하나둘씩 떠나갔다. 이제 도서관에는 지훈 혼자 남아 있었다. 그는 곧 도서관이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았다. 짐을 챙기고 일어서려던 그때 어디선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가늘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와줘. 지훈은 깜짝 놀라 주위를 살폈다. 그러나 도서관은 텅 비어 있었다. 혹시 바람 소린가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이 불안했다. 그는 그 목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것은 도서관 한쪽 구석에 놓인 오래된 서책들이 빼곡히 꽂혀있는 책장이었다. 지훈은 눈을 찌푸리며 그곳을 살폈다. 아무것도 없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책장을 밀어보았다. 그랬더니 책장이 소리 없이 뒤로 밀리면서 작은 문이 나타났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작은 방이 있었다. 방 중앙에는 낡은 나무 의자 위에 손발이 묶인 채로 어린 소녀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힘없는 눈빛으로 지훈을 쳐다보며 다시 중얼거렸다. 제발 도와줘. 지훈은 깜짝 놀라 그녀에게 달려갔고 손발을 묶은 줄을 풀어주었다. 그 순간 소녀의 눈빛이 급격히 차가워지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내가 대신 여기에 있어야 해. 순간적으로 방 안이 어둠으로 휩싸이며 지훈은 강한 어지러움을 느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지훈은 자신이 방 안의 의자에 묶여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소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신이 방금 풀어주었던 줄이 다시 자신의 손목과 발목을 꽁꽁 묶고 있었다. 작은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니 도서관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지훈은 점차 기운이 빠져갔다. 그때 도서관 문이 열리며 한 할아버지가 들어왔다. 그는 몇 해 전 마을에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사람 중 한 명이었다. 할아버지는 지훈에게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지막에 말했다. 이제 내 차례란다. 누구나 하나씩 대가를 지불해야 하거든. 지훈은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사라졌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도서관에 새로운 얼굴의 젊은이가 들어왔다. 도와줘. 네 번째 이야기면 해전 여름. 나는 폐가 체험 동호회에서 활동 중이던 시절이었다. 우리는 종종 이름 없는 산속이나 마을 주변에 버려진 폐가를 탐험하곤 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여러 명이 함께 폐가를 탐사하기로 계획했다. 이번에 목표로 한 곳은 천동산 저택이라 불리는 고즈넉하고 기묘한 장소였다. 이곳에 대한 주민들의 전설은 꽤나 무시무시했다. 천동산 저택은 1920년대에 세워진 유럽식 건축물로 당시 부유한 사업가가 지었다고 전해진다. 그는 그의 가족과 함께 저택에서 살았지만 어느 날 모든 가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업가가 사업 실패의 스트레스로 인해 가족을 죽이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고 믿었지만 그 후로 저택에서는 밤마다 비명과 이상한 소리가 들리곤 했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 그곳은 금단의 장소로 여겨졌고 이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가보고자 했다. 어느 무더운 여름밤 우리는 저녁 늦게 저택으로 향했다. 깊은 산속에 위치한 저택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더 험난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점점 숲이 무성해졌고 이상하게도 길을 잃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드디어 저택을 발견했을 때 모두 숨이
턱까지 차올랐을 만큼 격한 감정에 휩싸였다. 저택은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있어 외관부터 얼룩졌고 어둠 속에서 붉은 벽돌이 음산하게 보였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을 때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우리는 손전등을 켰고 조심스레 내부로 들어갔다. 낡은 가구와 조금씩 부서진 벽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깃들어 있었다. 처음에는 큰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다 누군가가 저택 2층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고 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문득 2층 복도 끝 방에서 문이 쿵쿵거리며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우리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다. 누군가 장난을 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용기를 내어 그 방의 문을 열어갔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벽에 무언가 낙서처럼 새겨져 있었다.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거야. 라는 메시지였다. 기묘한 느낌에 사로잡힌 우리는 서둘러 저택을 빠져나가기로 했다. 모든 일이 끝나가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저택을 벗어나려던 순간 다시 한번 무언가 부정확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주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대문이 힘껏 닫혔다. 그리고 저택 곳곳에서 발소리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가 들어와서는 안 될 장소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급하게 대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불러댔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텅 빈 저택 안에 공허한 메아리만 돌아왔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대문을 열려고 힘을 쏟았지만 무언가 차가운 손길이 내 어깨를 붙잡는 느낌이 들었다. 그 감각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온 힘을 다해 벗어나려 했지만 혼자 저택 밖으로 나온 이후였다. 나는 내가 혼자라는 것을 깨닫고 뒤를 돌아보니 저택의 창문 너머로 나를 향해 곤혹스러운 표정을 한 친구들의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부르지도 못했고 나만 저택 밖에 남은 듯했다. 결국 경찰의 도움으로 친구들을 구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끝내 저택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폐가 탐험을 그만두기로 했다. 저택에서의 경험은 우리를 너무도 깊은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저택에 대해서는 어떤 소식도 들을 수 없었고 우리는 그날의 기억을 조용히 가슴속에 묻어두기로 했다. 그 유명한 천둥산 저택의 미스터리는 그렇게 불멸의 이야기로 남아있다. 누군가는 호기롭게 찾아갈지 모르겠지만 나만큼은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 어쩌면 그곳은 사실 우리 세상의 것이 아닐지 모른다.